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은 을사년 설날입니다. 을사년은 60년마다 돌아오는 60갑자 가운데 한 해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을사년은 유독 깊은 상처와 회한을 남긴 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 특집으로 마련한 뉴스레터 K. 오늘은 역사학자 심용환 역사 N교육연구소장과 함께 을사년의 역사적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심용환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심 소장님. 네네. 우리말 형용사 가운데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날이나 분위기를 뜻하는 을신년스럽다는 말들 저희가 많이 하는데요. 네네. 이 말의 어원이 을사년스럽다라고 합니다. 조선과 일제 간에 체결된 을사늑약 이후에 백성들의 원통함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정도로 을사년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심용환 소장님은 을사년 하면 어떤 느낌, 어떤 감정 가지게 되십니까? 비슷한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뱀띠인데, 네, 뱀띠인데 좀 을사년에 좋은 일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거 이렇게 역사 보다 보면 네. 하필 뭐 이렇게 되니까 저도 비슷한 뭐 을신년스러운 기분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공통적인 감정을 느끼신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우리가 역사의 한 크게 세 가지 사건들을 오늘 살펴볼 텐데 네네. 제일 먼저 다룰 을사년의 역사는 을사사화입니다. 네. 1545년 조선조 명종이 즉위한 해에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입니다. 먼저 사화하면 저희들이 이제 훈구파, 살인파 그렇죠. 얘기들 하는데 네. 먼저 그 당시 조선의 권력 대립구도라고 할까요? 그걸 좀 설명을 그렇죠.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려서 훈구파는 네. 개유정난 이후에 권력을 잡은 무리들. 그러니까 세조가 원래 이제 그 마다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한 명에 등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협잡을 해서 이제 자기 조카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고 네. 그 대가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권력을 누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학문적 계보라기보다는 그냥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세조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컨트롤은 됐는데 네. 이제 후대로 가도 훈구로 남고 젊은 국왕 입장에서 자리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성종이 이제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역의 이제 유생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김종직이라는 사람을 이제 필두로 해서 아마 제일 많이 아시는 건 이제 조광조 같은 네. 그러니까 퇴계 이황과 율곡이의 학문적인 어떤 스승들이겠죠. 네네. 그런 분들이 대거 등용이 되면서 조정에서 쉽게 말하면 기득권을 가진 훈구파와 좀 왕 옆에서 좀 나라를 좀 개혁해 보려고 하는 살인파가 이제 대립이 진행이 됐는데 네. 이게 잘 계속 왔으면 좋은데 그 앞에 또 연산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연산군이 본인의 이제 기분에 따라서 주로 이 살인파들을 계속 대거 이제 숙청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차례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그 전에 뭐 조광조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세 번 있었죠. 그래서 또 일어난 거니까 뭐 진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어떻게 또 일어나나 뭐 이런 기분이 좀 들 수밖에 없죠. 자, 대규모 숙청 사태인데 그런데 네. 을사사화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훈구와 살인 대립구도를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지만 그거 플러스 알파가 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네. 예컨대 왕의 외가, 외척이라 그러죠. 외척 그렇죠. 세력 간에 권력 투쟁적 성격도 강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는 4대 사화로 배우긴 하는데 네. 을사사화는 사화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중종이 죽고 나서 이제 부인이 2명이었는데 네. 이제 중종의 이 본부인의 아들이 왕이 됐다 일찍 죽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게 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누가 봐도 적통 계승자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왕이 돼버리니까 계승자 쪽 집안 사람들 요쪽을 대윤이라고 하고 유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진 집단이고요. 네. 반대편으로 이제 윤원영, 그러니까 명성 그 문정왕후의 이제 그 오빠였죠. 그래서 그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패거리가 있어서 이 두 패거리가 충돌을 하는데 여기까지 보면 그냥 완전히
그 외척의 세력 싸움인데. 외척과 외척.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하필 이제 대윤 쪽에서 평상시에 살인파들을 나름 선대를 했고, 예,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소윤 입장에선 어차피 얘네 제거할 거, 얘네도 같이 제거하자 하면서 살인파가 이제 엉뚱하게 피해를 봤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갖고 이제 사화가 맞냐? 이건 결국 외척 간의 싸움에 네. 희생당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 조선 초중기 때 윤 씨가 셌나 봐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죠. 윤 씨는 이제 워낙 몇 개 시성들이 있잖아요. 뭐 윤 씨, 뭐 민 씨, 심 씨, 뭐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아주 그때 강력한 권력을 누렸던 윤 씨. 네네. 자, 문정왕후는 12살 어린 나이에 즉위한 명종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요. 네. 8년 동안 수염 청정했는데 대윤 세력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을사사화였다는 거고. 네네. 그렇다면 을사사화가 벌어지는 그 과정을 짤막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그 과정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먼저 이제 중종이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네. 이제 중전에 이제 그 아들이 됐었는데 집권 기간이 1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끝나고 바로 이제 넘어가니까 그다음부터 완전히 음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그대로 가도 되고 권력은 소윤으로 넘어온 게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소윤 입장에선 어찌됐건 대윤을 제거하자. 살인파를 제거해야지만 우리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학자들은 보통 이제 명종을 앞에 세웠지만 네. 문정왕과 윤원영 공동정권이다. 이 둘의 협잡으로 이제 대거 척살했던 사건이니까 네. 아주 좀 안 좋은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왕과 외척들끼리 이제 세력 다툼을 한 결과였고 네. 둘 다 이제 윤씨 집안 사람이라 그랬고요. 네네. 파나 이제 분파는 다르고. 네. 예. 윤씨긴 하지만 파나 분파는 다르고. 근데 어쨌든 뭐 큰 할아버지로 보면 같은 집안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대규모 숙청 작업까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저는 그냥 제 혼자 느낌인데 네네. 야 고륙 상쟁이 더 무섭구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 전기는 네. 조선 후기는 이제 성리학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학통이 되게 중요해지고 네네. 또 이제 그 학통 안에서 노론이다 소론이다 이런 싸움이 진행이 되지만 네.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뭐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지 이런 약간 그 거족 같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약간 이제 마피아집은 좀 심한 거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세력 가문의 세력이라는 게 좀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태종 이방원도 뭐 영민 씨가 후원해줬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세력이 싸우면 정말 이렇게 정말 심하게 숙청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문자 그대로 명분 없는 싸움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살인파만 억울한 거죠. 자기들은 권력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지금 조광조가 죽은 다음에 세력을 굉장히 많이 잃은 상태고 이제 뭔가 조금 해보려고 이제 조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같이 휩쓸리게 되니까 후대 이제 살인 유학자들이 이제 아주 나쁜 사화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조선시대는 이제 을사사화 이후에는 사화가 더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죠. 4대 사화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이렇게 사건을 규정하기 나름이어서 그 이후에도 무슨 사화 말은 있는데 통상은 4대 사화라고 딱 얘기를 하죠. 네. 자, 그 이후에 이른바 이제 훈구 세력은 몰락을 하고 사대부로 불린 이제 사림이 조선 지배층을 이제 형성하게 됐다. 자리 잡았다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본래는 사화라는 게 살인 견제가 본래 목적이었잖아요. 당하기만 했죠, 살인은.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최종 결과를 보니까 살아남은 건 최후의 승자는 살인이었던 셈입니다. 이게 맞아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많이 이제 헷갈려 하셔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구는 공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유정난 이후에는 큰 정치적 사건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공신 세력은 숫자가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리고 거고. 그들이 약간 학문적 깊이나 이런 거를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권력 주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그게 훨씬 강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중종 이후부터는 뭐 김한로, 심통원, 일양 등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아서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점점 줄 수밖에 없고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런 면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임진왜란 때 이제 굉장히 선조라는 왕이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받는데 선조의 굉장히 좀 중요한 업적이 선조가 왕이 된 다음에 이량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훈구의 우두머리를 몰아내요.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살인파들의 시대를 열어줬기 때문에 좀 살인파는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선조의 좀 용단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도 좀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약간 겹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질문을 드리면 네네. 을사사와 주도했던 소윤 계열과 몰락의 길을 걸었던 대윤 계열 간에 네. 통치 이념을 둘러싼 차이가 과연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 야 이렇게 많은 사람까지 희생되는 걸 보면 네네. 어떤 단순한 권력 장악 이상의 무슨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었으면 이게 역사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피가 불러 일으키지더라도 그게 뭔가 가치를 지향하면 좋은데 네. 훈구파는 진짜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훈구파는 정말 권력을 위한 집단이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대윤을 몰락시킨 다음에 소윤이 했던 걸 보면 이제 내수사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왕실의 재산 그러니까 국가 전체 재정이 아니라 왕실의 재정을 이렇게 불리는데 사력을 다했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당시 기록을 보면 일반 농민들이 이제 그 공노비 그러니까 왕실 소유의 노비가 되려고 막 투탁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 정도로 이제 말 그대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자기네 집안만 이제 번성시키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사라져야 되는 집단인 거죠. 그리고 다행히 사라지긴 했고요. 그러니까 큰 역사의 맥락에서 볼 때 사라져야 될 집단이라고 평가를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을사년은 그로부터 360년 역사를 훌쩍 건너뛴 20세기 초 1905년입니다. 바로 을사늑약이죠. 네. 1905년 11월 18일 새벽 1시쯤 대규모 일본 군대가 덕수궁을 에워싼 상태에서 이토 히로부미 요구로 대한제국 대신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고종은 이에 반대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날을 전후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 정음이 다 아는 이야기고 네네. 너무 우리에겐 속상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은 다음에 나름 조선이 이제 뭔가를 변화를 도모를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잘 안 됐던 거고 안 되던 과정 속에 어찌됐건 이제 고종의 최악의 이제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결국은 외세를 이제 끌어들여서 네. 쉽게 말하면 청나라에 의존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고 청나라가 지니까 이제 러시아에 의존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요 과정이 사실은 뭐 일본만이 아니라 청이든 러시아든 다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었던 네네. 제국주의 국가였는데 그 외교 노선에서 사실은 문제가 되게 많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청일전쟁 때도 이제 일본이 이겼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동학농민운동이나 네. 독립협회 같은 그건 정말 이렇게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요구잖아요. 근데 동학농민운동도 사실상 완전 진압을 해서 의기를 꺾어버렸고 독립협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독립협회가 가장 좀 고종 입장에선 고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소수파가 이제 굉장히 좀 반고종적이니까 또 부셔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점점점 나라의 개혁도 잘 안 되고 또 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정치 세력이 강해야 되는데 점점점 왜소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러일 전쟁에서 모두가 다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이게 좋은 얘기 아니죠. 이게 표현이 이거밖에 없는데 네네. 기적적으로 일본이 이기면서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손을 떼고 미국과 영국이 그럼 조선은 니네가 가져라라고 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지금 을사조약이 체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맞아요. 일본의 일본과 이제 늑약을 맺은 건데, 자, 이른바 우리가 을사오적 얘기 많이 합니다. 늑약 체결 소식이 알려진 뒤에 나라를 팔아넘긴 자들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였는데, 네네. 자, 1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 되돌아보면은, 자, 아까 이제 고종의 행보 요거는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한말 조선 엘리트들 사이에선 나라의 명운을 놓고 좀 견해가 많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상황을 조금 풀어주세요. 이것도 이제 이름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 갑신정변, 갑오기역 기억하실 네네. 텐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옥균, 박영효, 김홍집 이런 사람들은 빨리 개화 정책을 펼쳐서 우리도 근대 국가가 돼야 된다. 특히 이제 가장 위협이었던 건 이 역사에 정말 우연이지만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럽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 하필 바로 앞에 섬 나라가 이제 근대화에 성공하니까 우린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500년간 성리학 국가로 살아오고 전통 문화에 익숙해졌던 이 집단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개혁적인 뜻을 가진 관료들이 좀 서두는 감도 있고 내부적 갈등도 심하다 보니까 갑신정변 3.1천하로 이제 급진기합파들은 다 몰락하라고 갑오개혁은 또 이게 굉장히 그 청일전쟁하고 복잡하게 엮여가긴 하지만
여튼 그때도 군국기무차라고 그래서 온건계합파 중심으로 아주 자주적인 개혁들을 많이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기반이 약하니까 이제 또 무너지고. 근데 이 두 사건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독립협회마저 실패하니까 사실 1905년 정도 되면 고종주의에 존재하는 관료들 중에서 정말 훌륭하다. 진짜 이 사람은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소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이용익 같은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명성황후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이완용은 원래 이완용도 되게 놀라운 게 제일 처음엔 독립협회 회장했던 사람이지만 이때쯤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라인을 갈아타고 이또와 붙으면서 이제 앞장서서 이제 또 조약을 주도하고 박지순 같은 사람은 동학농민운동 진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공주에서 이제 그 전봉준을 잡았던 사람인데 이런 게 엮이게 되니까 을사조약 당시에 고종 자체가 어떤 신하들과 같이 의견을 딱 발휘해서 반대한다. 쉽지 않았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딥한 얘기지만 이 당시에 고종은 어땠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대중에게 널리 안 알려졌지만 학계 내에서 비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고종도 뭐 이렇게 약간 갈팡질팡하는 모습들도 사실 있었고. 학계에 보면 고종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그 학설들도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일단은 이제 청일전쟁 때 이또를 통해서 이제 일본 천황실록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자금도 또 받기도 했었고. 이게 저기 전시에 보면 다 이완용이 나쁜 것처럼 나오지만 현실에서 또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비판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늑약의 핵심은 일본이 우리 외교권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설명하셨듯이 일본은 이런 요구하기까지 청나라, 러시아와 잇따라 전쟁을 벌이고 반면에 우리는 청에 기댔다가 러시아에 기댔다가 결국은 이제 완전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잘못 선택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청, 러시아와 전쟁 벌이고 미국과는 또 밀약을 맺고 아주 다양하고 치밀한 전략을 계속 착착 실행해 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실패한 역사고 아픈 역사더라도 좀 주목하고 배워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는 정책 속에서 내부 갈등이 너무 심했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싸움도 너무 심했고 그러니까 내부적 갈등이 뭔가 이렇게 역사의 발전으로 못 나아갔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은 내부 갈등을 좀 일찍 해결한 상태에서 국제관계의 중요성을 좀 정확히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청나라와 러시아와 싸워서 이긴 것만 기억하지만 영국이나 미국을 일본 편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외교 업적이거든요. 간섭 못하게 하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 거는 우리가 요 시대를 좀 복귀할 때는 좀 참고할 사항 같습니다. 네. 자, 1905년이면 1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전입니다. 일본은 일단 메이지 유신 통해서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이제 제국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이 당시에 어떤 나름대로의 세계 전략을 어떤 세계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이제 그 섬나라기 때문에 결국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본 내에서 크게 이제 북방파와 남방파가 있었는데 북방파 말 그대로 이제 조선을 점령하고 남만주를 통해서 그다음은 이제 어디로든지 거기서 또 좀 갈립니다. 나중에 되니까. 근데 일단은 조선을 확보하고 남만주를 확보한다. 그럼 이제 해양파는 타이완을 확보하고 동남아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역설적이게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 임진왜란 당시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꿈꿨었던 그 망상과도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많이 놓치시지만 청일전쟁 때는 조선을 합병하는 건 실패하지만 그때 타이완이 최초로 실질적인 일본의 식민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제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니까 안중근 의사가 말한 것처럼 한중일이 연합을 해서 서양 열강을 막아내야 되는데 거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아시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틀이 이제 형성이 된 거고 일본 주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일본이 전쟁을 통해서 크게 패망하는 거니까요. 네. 자, 고종은 늑약 8년 전인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라 근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나름 했습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자, 늑약 체결 전 8년 동안 근대화를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 중에 좀 특히 좀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평가할 만한 게 좀 있습니까? 많이 부정적으로 보시긴 하는데 그 크게 이제 말씀드려서 두 개 말씀드리자면 갑오개혁 때 나왔었던 개혁안을 이제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신분제를 철폐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근대 교육을 도입하고 상공업을 발전시킨다라는 게 갑오개혁 때 나왔다가 이게 좀 지지분이랬거든요.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관철시켰다는 거.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다 일본이 해줬다. 신분제도 일본이 철폐해줬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종과 이제 그 신하들이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덕수궁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도시 만들기 같은 게 좀 유명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가서 덕수궁 앞에 그러니까 지금 시청 앞에 광장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원래 덕수궁 앞 광장으로 기능하면서 그 옆에 이제 소공동이나 이런 곳이 이제 원래는 새로운 시전거리가 돼서 좀 고종은 덕수궁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제국의 황성을 만들려는 시도들을 했었는데 네. 이 일제강점기 들어오면서 위치가 다 이제 일본 원하는 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흔적이 좀 다르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뭐 준비가 안 됐고 힘이 약했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돈도 너무 없었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뭐 글들을 많이 읽어보면 김옥균부터도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돈을 하려면 또 자원이 없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네. 악순환은 되는데 아직 한 90% 이상의 사람들은 다 공자왈 맹자왈의 세계관 속에 사니까 뭔가를 해본다라는 게 쉽게 되지는 않았던 거. 다만 그게 이제 일본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네. 당시 사실은 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이 개혁을 못하다가 식민지를 당한 거고 우리가 식민지를 우리가 못했다고 해서 식민지를 당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제국주의의 길로 발빠르게 갔기 때문에 또 벌어진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자, 심 소장, 대한제국은 세계 정세 변화에 어두웠고 관료 조직은 부패했으며 이에 따른 민심 이반도 심각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포함될 수는 있지만 조선 또는 대한제국을 국권 상실이라는 그 총체적 난국으로 몰고 갔는지 가장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리고 약간 두 개 나눠서 접근해야 되는데 네. 일단 그 정부가 부패했고 그리고 네. 그것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건 맞지만 민심이 이반했단 말은 틀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확연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은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부터 노론소론 같은 정파 갈등이 되게 심해졌고 네.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에선 영조와 정조가 잘 뭐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현실을 보면 그냥 되게 뛰어난 국왕이 약간 이렇게 억지로 움켜쥐고 있는 상황? 또 반대로 또 군왕이 또 너무 똑똑하니까 군왕의 충성파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문제가 사실 생겼던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세도 정치기로 가면 진짜 노론이 모든 걸 다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단일화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제일 위험한 건 단일화잖아요. 하나의 성격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래서 그런 기간이 너무 길었고 네. 그거를 풀어가는 방식도 뭐 새로운 대안이 나오거나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학자들이 새로운 어떤 비전을 펼쳐보거나 이런 조선 전기 때의 모습 같이 안 나타나고 대원군이 나와서 카리스마로 개혁하다 또 싸우고 실각하고 네. 또 명성황후가 나와서 뭐 하다가 또 안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굉장히 이런 그 오랜 기간 이 굉장히 정체된 정치 문화를 정치 싸움으로 극복을 하려는 게 이제 결국은 어떤 그 이 내각의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마지막 사연이 을사조약이거든요. 네네. 을사조약 때 민영환이 자결하는 걸 계기로 마지막 1910년 조선이 병합될 때 보면 정말 고종 옆에는 단 한 명의 훌륭한 신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선이 정치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뭐가 있냐면 민심 위반이 심했다는 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과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선교사들의 기록이나 외국인들의 기록을 보면 예. 가난은 합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선교사들 기록 중에 제가 뭐 때문에 사실 그런 질문을 드린 거냐면 네네. 참 관료들 부패했더라는 얘기가 많아요. 선교사들 그렇죠. 글을 보면. 네네. 그런데도 민심 위반이라고는 안 보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민심 위반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이 조선왕조를 부정하고 뭐 나라를 반역하고 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게 이제 500년간에 내려왔던 유교 시스템과 농업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그렇게 그 관료들을 비판했었던 선교사들의 같은 기록을 보면 나라가 이런데도 백성들 되게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산다. 이게 나와요. 만족 지수가 또 나름대로 높아요. 이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894년인가요? 동학 농민운동. 네네. 이랬을 때 뭐 관료들의 그 가렴 주고와 이런 거에 견디지 못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저항도 있고 있는데. 농민들의 삶이 힘든데 근데 심지어 동학교도들도 맨 처음에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나라 지키겠다고 방향을 바꾸잖아요. 오케이. 그런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라가 이렇게 그 외세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일이 그 좌우되고
또 이렇게 가난하고 그러니까 되게 민심이 이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때 상황과는 또 다르다. 그거는 다른 차원이다. 그 측면 우리가 좀 기억해.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은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제일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을사늑약 2달 전에 1905년 9월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의 딸 앨리스 일행의 대한제국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대신에 일본은 조선 통치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던 카스라 데프트 밀약이 체결된 뒤였죠. 근데 이를 몰랐던 고종이 미국 힘에 기대어 일본에 대항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갖고 사절단을 극진히 모셨다고 하는데 네네. 어느 정도로 환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중에 제일 유명한 일화 그 앨리스라는 그 여자분이 이제 막 왕릉 같은 데 가서 거기 있는 석조상에 올라타서 사진 찍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왕릉에 가서 그 이게 뭐 석양 돌로 만든 동물들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올라탑니까? 진짜 아주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그런 행동도 하고 그 찍은 대통령 딸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너무 무슨 생각으로 왔나. 요즘 같은 우리가 저기 언론이 있었으면 지금 뭐 난리 날 얘기인 거죠. 미국 대통령 딸이 왕릉 저기 그 돌 위에 올라갔다. 그렇죠. 그래서 그랬군요. 그런 정도로 사실은 되게 아주 그 따님께서 좀 경박했던 걸로 유명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미국은 그 시어도 루즈벨트라는 대통령 자체가 제국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파나마 운하 같은 거 얘기하는 게 다 시어도 루즈벨트가 거의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해외에 정복 전쟁을 펼쳐서 이제 파나마 운하부터 시작해서 필리핀까지 또 하와이 뭐 괌사이판까지 다 식민화했었던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로 보면 고종 입장에서는 미국에 의존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은 제국주의라는 게 강자를 숭배하는 건데 근데 이제 고종이 알고 있는 미국은 자기를 도와주는 선교사들을 미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오해가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 같아요. 직접 마주하는 현실과 실체는 좀 구분돼야 된다. 자, 을사늑약 이후 조선에선 의병들이 봉기하고 국제보상운동 펼치고 또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5년 만에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을사늑약 이후 심용환 소장님이 가장 주목했던 역사적 흐름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뭐 독립운동사 쪽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헤이그 특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고종이 보냈습니다. 고종이 이제 이준 이제 판사 출신의 애국자였던 이준 열사를 불러서 은밀하게 지령을 내렸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이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이상설이라는 이제 그 당시에 대한제국 관료 출신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독립운동가랑 같이 이제 가서 이제 네덜란드까지 가서 헤이그 특사 활동을 했는데. 헤이그 특사 활동하다가 이준 열사 너무 화가 나서 돌아가시고 특사 자체는 성공을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이상설과 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발언을 처음 하냐면 우리는 황제의 대표가 아니라 민족의 대표다라는 말을 하면서 활동의 당위성을 이어가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왕조 국가의 신하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한민족의 대표 주자로서 이런 활동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정말 힘들게 갔던 노동인이 갔었던 한인들이 막 감격을 하게 되는데 그 감격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완용 처단을 시도했었던 이재명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이제 의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활동이 이어지면서 최근에 영화 하얼빈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안중근 의사도 사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낱개로 학교에서 시험 공부하듯이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헤이그 특사가 의사들의 활동을 낳고 안중근 의사의 활동이라는 게 어찌됐건 이게 나라를 구하는 건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중근 의사가 그 큰 사건을 치고 났었을 때 가장 열광했던 게 중국인들이에요. 이 중국인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중화민국을 세운 혁명파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임시정부 활동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원이나 장제스 같은 중국의 민족주의자들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라는 망했지만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만시지탄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사실 다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 왜 하냐 하지만 우리가 어떤 역사적 또 상상은 할 수 있으니까요. 조선이 식민지와 독립국의 기로에서 이제 식민지의 길 그쪽에 두 갈래 길 중에 그쪽 길을 이제 갔습니다. 자, 당시 지배계층이 좀 다른 판단이나 다른 결정이나 했다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다고 보신지 아니면
어차피 우리의 힘이나 역사적으로 처한 상황으로 볼 때는 불가항력이었다고 보시는지 어느 쪽으로 근데 보십니까?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네.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좀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게 동남아시아 국가들 보면 네. 우리가 보기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에서 뭐 갈등도 있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 못했다고 해서 그게 일본의 침략을 당위성을 보여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놔뒀으면 아마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해서 또 이제 근대 국가로 전환을 해서 잘 살고 있겠죠. 대표적 예가 중국이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한 유교 국가였는데 중국은 이제 워낙 크니까 중국 결국 이제 살아남았고 그 이후에 뭐 장제스 정권,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과정을 보면 내전도 겪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다시 중국의 위상을 찾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무능한 거랑 다른 나라가 와서 침략하는 거를 섞어서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하고 놔뒀다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사실 식민지도 극복했고 예. 과거에 어떤 그런 어목했던 시절도 극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잘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게 역사 교육의 저는 본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자, 요 대목에서 네. 우리 소장님께서 가수 정인의 오르막길 한번 듣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르막길은 윤종신 씨가 작사했고 한 노래인데 네. 이제 그 사랑하는 연인이 이제 그 가족이 돼서 겪는 이게 이제 사귀는 거랑 결혼은 다르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듯이 요즘에 우리나라 많이 힘든데 네. 오르막길 잘 넘으면 좋은 나라 또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혼자 이렇게 약간 과장된 상상을 붙여봤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힘든데 오르막길로 가자. 는 의미에서 의미 부여하셨고요. 또 네. 우리가 지금 을사사와 을사늑약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것 역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오르막길로 가보자. 그렇죠. 자,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수 정인의 오르막길 들으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아직 한 적 끝은 보지만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해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야.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오른다면. 뉴스레터 K 설날 특집. 저희는 지금 심영환 역사 N 교육연구소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을사사와 을사늑약까지 이제 얘기 들어봤고요. 을사늑약에서 딱 60년 흐른 네.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한일협정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또 한 번의 을사년이고요. 1965년 6월 22일 조인된 한일 기본조약 근거로 양국이 국교를 이제 정상화한 건데, 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여러 해에 걸쳐서 막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협상도 그렇죠, 했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1965년을 전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많이 놓치지만 한국과 일본이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는 것은 네. 이제 두 나라가 정상 국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했다는 게 되는 거고, 뭐 그거는 필연적인 결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 때 두 나라가 어쨌든 그 전에 식민지 관계였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과거를 청산했느냐. 근데 정상 국가의 관계는 맺었고, 네. 또 이제 당시가 이제 냉전의 시대니까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또 만들어진 것도 맞지만, 네. 두 나라의 정말 해묵은 많은 풀어야 될 것을 못 푼 게 사실 현재까지 남아있다. 되게 중요한 해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요. 자,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1965년이 지금 우리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어서 더더욱이 이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 당시 한일 양측의 절실한 필요가 국교 정상화라는 방식으로 매듭 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일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결정적으로 끌어들인 거 어떤 거였다고 보세요? 일단 결정적으로 끌어들인 건 미국입니다. 아, 네네. 네, 이게 어찌됐건 이게 냉정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봤었을 때 북한과 소련과 중국은 아주 똘똘 뭉쳐 있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각자는 이 나라와 이 나라 동맹국인데 자기들끼리 사이가 나쁘니까 예. 어떤 그런 공산 세력의 침략을 막기 위한 안보 라인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요. 네. 또 이제 그 배경에서는 이제 그전 정권이었던 이승만 정권 때는 사실 해방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한국 전쟁이라는 엄청난 참화, 이게 우리한테는 참화인데, 예를 들면 뭐 미시마 유키오의 뭐 금각사 같은 소설 읽어보면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이제 네. 세계가 멸망하는구나.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인들한테도 굉장히 컸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권 그 시대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가 배상금도 요구하고, 네. 이러는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너네 뭐 발전시켜 준 거야. 이런 망언을 하고 하니까 계속 깨졌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미국의 압력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박정희 정권 입장에선 경제 발전에 자금도 필요하고, 네. 뭐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일이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 해묵은 거 해결하자보다는 네. 어떤 그 동북아 국제 정책 그렇죠. 속에서 미국이 좀 푸시를 한 맞습니다. 그 뒤에서 이렇게 등을 민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시작은 그거였고. 근데 한일 기본조약 내용면에서 볼 때 여전히 한반도 식민 지배를 둘러싸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심지어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지 말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그 배경,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약이 문제가 많습니다. 예. 참 되돌리기도 쉽지 않은데, 일단은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이 조약을 맺음으로 네. 과거 조약이 무효가 됐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거에 대한 유권 해석이 네. 우리는 이 조약을 맺음으로 애초에 과거에 맺었었던 을사 조약 같은 조약이 다 이미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본 정부는 지금 맺음으로 무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 그렇게 네.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예. 그러면 적어도 1964년까지는 독도가 일본 땅이었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애초에 과거 조약은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이 두 개를 합의를 전혀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로 넘어간 거니까 과거 역사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고, 지금도 독도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자금도 과거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용인하냐 안 용인하냐가 달려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자금도 우리가 이제 뭐 무상 3억, 유상 3억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도 우리는 이거 배상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은 아니다, 이건 독립 축하금이다. 그래서 돈은 오갔는데 돈의 성질에 대한 합의가 또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뭐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뭐 문화재 송환 문제 등등등이 사실 하나도 그때 이제 합의가 안 된 거여서,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하나 문제가 터지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이전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우리 측과 인정하지 않고 네네. 그냥 지워버리려는 네. 일본 측. 그다음에 일본에 네. 이제 저기 독도 전시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보면 그 독도 전시관 가면 1904년, 1905년에 한일의 정서 같은 조약으로 독도를 우리가 받아왔다. 예. 번역이 써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보면 10몇 개 국어로 번역되어 우리가 보기엔 그건 무효인데. 무효죠. 그죠? 예. 특히나 한일 뭐라 그럴까요? 조약을 맺으면서 그렇죠, 65년 그렇죠. 조약을 맺으면서 그건 당연히 무효인데 그거는 또 살아있는 걸로 하고 싶다. 예. 그렇죠. 65년 전까지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과거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냥 현재 진행형. 네네네. 그러니까요. 자, 근데 당시엔 이른바 63세대를 중심으로 반대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일협정 체결 당시에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은 이 협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사에서 6.3 시위는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인 건 맞는데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결의가 없었던 게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전쟁 겪고 이스만 정권에서 사실은 별 성과도 없었고 네. 또 4.19 혁명으로 무너진 다음에 이공화국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군사 쿠데타 그다음에 또 신정권 이게 들어서니까 대부분의 관심이 이제 경제 성장, 네. 가난의 극복, 또 지금보다 훨씬 학력 수준도 낮고 정보 전달도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사로서는 의미를 가지지만 국민적으로는 네. 그래도 이번에 뽑은 좀 대통령은 좀 경제를 살려고 하는구나. 이런 문화가 좀 강했던 거죠. 그런데 네.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경제는 성장하고 학력 수준 높아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일본하고 충돌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충돌한 문제는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너무 못 사니까 좀 잘 먹고 살아보자.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승부수는 됐을 거라는 그런 평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박정희 정권이 오래 가게 된 계기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고 네. 경제 발전이라는 게 그 당시 워낙 어필이 되던 주제니까요. 반면 당시 일본 정가 다시 1965년으로 네. 왔습니다.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일본이 성공적이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막 그 협정 반대하듯이 뭐 그런 반대 움직임 이런 건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 60년대만 해도 일본이 네. 뭐라고 할 수 있죠? 진보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건 옛날 얘기가 됐는데 전공투 뭐 이래가지고 네. 사회당 뭐 공산당 해서 그때는 일본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의 힘이 네. 거의 뭐 자민당을 뒤흔들 정도였었고, 뭐 반미 운동, 오키나와 해방 운동에서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일본의 진보 진영은 이 회담을 또 굉장히 비판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또 세월이 지나면서 한국은 이제 민주화가 정책되면서 이제 진보적 이런 세력이 많아졌는데 네. 일본은 이게 정반대로 가니까 그래요. 지금 와서 이제 아무것도 없나 보다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내부적으로 일본은 되게 힘들었고 자민당 쪽은 그래도 성공은 한 거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미국의 입장도 맞춰줬고 어느 정도 작은 돈을 들이고 정상국과 관계도 회복했고 네. 그리고 이제 야당의 어떤 도전도 막아냈기 때문에 자민당 입장에서 이제 뭐 그래도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요와 관련한 북한 얘기 잠깐 해볼게요. 북한은 네. 여전히 이제 일본과 미 수교국으로 맞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북한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국교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일본도 꽤 높더라고요. 근데 북한도 높을 건데 그게 돼가는 과정을 네. 우리가 계속 어깃장 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찌됐건 그때 한 게 있고 북한이 일본과 잘 되는 게 우리가 또 잘 노력하면 우리한테 또 득이 되는 선례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조금 시도하니까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우리를 제끼고 뭐 이거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그건 좀 잘 접근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좀 네. 좋은 선례로 가는 걸로 잘 틀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너무 관계가 안 좋아서 네. 뭐 이게 될까에 대한 저도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될까 이게 의문스러운데 또 이런 질문까지 드리게 되는데 만약에 추진할 경우에 여기도 역시 청구권 문제 이런 거 협상을 하게 될까요? 만약에 한다면? 그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90년대 초반에 일본에 이제 막 정당인들 넘어가고 얘기할 때 보면 그 배상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일본도 받아갈 게 있는 거죠. 강제 납치 문제라든지 네네. 또 그런 거에 대한 공적 사고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 어떤 그런 딜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북한은 아주 시종일관 엄청난 금액의 청구액을 요구했는데 네. 다 주지 못하더라도 여튼간 어떤 합의 절차의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건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북한이 거의 우크라이나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아까 우리가 뭐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 심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그다음에 미국 네. 역시 지금도 되게 제가 보기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 어떤 동북아 이 안보랄까 경제 안보 이 구도에 네네. 있어서 역시 미국은 우리나라와 그렇죠. 일본이 그 사이가 멀어지는 걸 바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동맹 간의 균열도 생기고 네네. 지금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 역시 1965년에 있었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모순이라는 게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게 제가 이제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한국 도자기 보고 싶으면 일본 가라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일본에 가면 워낙 명 도자기들이 우리가 만든 것들이 신라 시대 때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우리 거 다 갖고 갔군요. 몇만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 그런 것들 보면 이게 좀 쉽사리 해결된 문제는 아닌데 좀 잘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 세 가지 큰 역사적 사건의 현재적 의미 질문 하나하나씩 드릴게요. 지금까지 저희가 세 번의 을사년 역사 되돌아봤습니다. 먼저 지금으로 보면 당쟁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 뭐 을사사화가 네. 지금 2025년에 주는 교훈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와 네. 기득권 싸움은 분리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왕실의 암투였고 네. 왕실의 암투가 건강한 정치 세력의 발전을 가로막은 사건이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들이 정치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이 국민을 위한 정치냐 아니면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이냐는 우리가 좀 잘 분리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심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나쁜 방향으로 나갔던 거는 국민을 마음에 두고 그렇죠, 벌이는 그렇죠. 싸움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명종과 이 문정왕후가 했던 걸 보면 네. 철저하게 이제 백성을 착취하는 걸로 이제 정책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정쟁은 언제나 있는 건데 네. 정쟁의 결과가 어떤 효과를 낼 것이냐. 단순하게 양비론 다 틀렸다 이런 말보다는 어떤 좀 더 그 요체를 보면서 그 결과가 국민을 위한 것이냐. 그렇게 좀 보는 태도를 우리가 보면 좀 더 과거 역사 재밌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지금 다룬 세 가지 그 상황, 그 역사적 사건에 네네.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도 하네요. 네, 예. 자. 첫 번째 이제 을사사화의 현재적 의미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복잡한 국제 정세는 1905년과 2025년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 침탈에 국권을 상실했던 20세기 초 대한제국의 교훈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 국제 질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 여러 힘든 일을 겪고 있어서 잘 놓치고 있지만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고 들어서자마자 뭐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다라든지 또 사실 이게 강대국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그런 행동이 거꾸로 또 다른 강대국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앞으로의 4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단순하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유럽이 네. 인도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때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을사조약 전에 이미 다른 게임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네.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왜? 국제관계에서 한 나라의 주권이 사실상 이제 고립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금 어려운 상황을 잘 수습하고 특히 이제 뭐 잘하는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자꾸 이렇게 정쟁에 빠지는 것보다는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의 이익을 좀 고민하는 그런 문화를 좀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우리 구한말에 지금 을사늑약이 있었던 그 당시 정세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좀 전체적인 시각으로 그렇죠, 국제적인 그렇죠. 시각을 키울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네. 네네. 자, 세 번째가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였는데 한일 관계는 지난 60년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외교의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대미국, 대중국과 비교할 때는 뭐 또 다른 무게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여전히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 그렇다면 소장님, 60년 전 국교 정상화가 2025년 미래 세대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미래 세대에게 주는 교훈. 네. 이제 미래 세대에게 이런 발목을 조는 행동을 했다는 게 발목을 조이는 행동을 했다는 게 좀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그 세대가 이 문제를 최대한 잘 풀었으면 오늘날 우리 세대들이 똑같은 스트레스 속에서 한일 갈등이 없을 텐데 선배들의 어떤 그런 조금 쉬운 태도 그때 자신들의 절박함 때문에 많은 걸 놓쳤던 태도가 효보면 지금 계속 문제가 하나하나 터진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현재 우리는 또 그런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후위기가 되게 심각한데도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게 그냥 남용하고 이렇게 쓰는 게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네. 조금은 그때도 그렇게 좀 선배들이 잘못한 게 있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문제를 자꾸 후세대들한테 미래 세대들한테 떠넘기려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을사년은 2085년입니다. 그때까지 살려면 정말 장수해야겠네요. 지금 계산이 안 됩니다. 못 60년 후입니다. 60년 후. 네. 자, 다음 을사년에 2085년에 2025년 대한민국을 되돌아본다면 후대가 어떤 걸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희망을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힘들었지만 훈국파가 무너지고 살인파가 등장했고 을사조약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만 독립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했고 비록 한일 관계에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즐겁게 역사 공부하면서 지금의 아픔을 조금 거리를 두고 이 더 좋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같이 해나가면 2085년에 돌아봤었을 때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는 너무 보람찼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픔을 딛고 역사적 아픔을 딛고 더 좋은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K가 을사년 설날 특집으로 마련한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 속 을사년 이야기와 그 의미를 되짚어 주신 분은 역사학자 심용환 역사 N 교육연구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